가슴 뛰는 일을 찾아 인생 경로를 바꾼 사람들 이야기 먹고 살기 시리즈.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판 번역가로 먹고 살기의 저자 김명철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번역가 지망생분들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차례차례 인사해주세요. 희정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고 있는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선주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명철 선생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강유경님 진행도 해주시고 김명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번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혹시 방송하신 후에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희정님부터 말씀을 해보실까요? 네, 저는 우선은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던 번역가라는 세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알게 된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예상과 다른 부분도 있고 예상과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진짜 번역가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계획을 조금 세워볼 수 있었던, 네, 그림을 조금 그려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벌써 번역가가 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번역가 선생님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세세한 정보들도 아주 꿀 정보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주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현직 정말 유명하신 번역가 분한테 직접 조언을 듣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수 있어서 정말 신기하기도 했고 굉장히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 역시도 굉장히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돼서 책뿐만 아니라 오디오북으로도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게 굉장히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저희 모두가 가장 궁금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번역을 잘하는 법입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선주님, 희정님 어떠세요? 아직 걸음마를 막 때려든 참이어서, 네. 번역 잘하는 법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지난 방송하고 소감 그렇죠.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수입을 너무 많이 불렀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대기업 부장급 정도는 받는다 그랬잖아요. 단가가 네. 높아서.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 다니는 부장으로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걔네들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교정해야 되겠어. 네, 저 대기업 아니고 중소기업으로. 아니, 겸손하셔라. 이러시면 이게 사실 대기업도 워낙 4대 그룹하고 또 예전에는 10대 그룹하면 좀 비슷비슷했는데 요즘은 정말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수입 문제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번역가가 많이 벌지 못해요. 그런데 방어를 하자면 직장 생활할 때보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쭉 했었는데 직장 생활보다 나가는 돈은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라 하면 품위 유지.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 다니시니까 느끼실 거 아니에요. 사실상 좀 옷도 해입어야 되죠. 여자분들 또 화장품도 맨날 사야 되죠. 화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경조사가 또 많아요. 네. 맞아요. 경조사 나가는 것도 많고. 근데 번역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지출이 줄어들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궁색할 붙이는 모르겠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죠. 네, 그냥 옷도 크게 신경 안 쓰고 맨날 입던 거니까 이렇게 나가는 돈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일 출퇴근은 교통비라든지 또 남자 같은 경우 술값도 꽤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이 좀 단순해진다 그럴까? 네. 그래서 단순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좋고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싶은 분들은 예, 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생활은 단순하지만 막상 하시는 작업 자체는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번역이라는 게. 글쎄요, 강유경님께서는 좀 많이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번역을 좀 해보신 것 같아서 느끼시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역이라면 다 아는 작업 같고, 번역가면 다 아는 직업 같고, 근데 막상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들으셨죠? 네. 네. 그래서 결코 단순하지는 않아요, 사실. 일 자체가 생각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제 김명철 선생님을 제외한 저희 모두가 이제 번역가라는 직업이 굉장히 궁금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고자 하는 이제 독자들이다 보니까 번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번역이라는 게 일단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번역이요? 네. 글쎄, 번역은 언어 장벽을 넘어서 출판 번역이니까 제가 그렇죠. 저자가 하는 바를 한국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거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뻔한 건데 그 언어 장벽을 넘기가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안 해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려해야 될 게 많고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선주님이랑 희정님께서는 스스로 혼자 번역 공부를 해보셨나요? 네, 저는 혼자 이렇게 조금 찾아보면서 카페나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에서도 자료가 많이 있어서 조금 해봤는데 이게 언어 장벽을 넘는다는 말이 뭔지 조금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래 우리말처럼 쓰여진 글처럼 바꾸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선주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혼자서 시작해보고 뭐 아카데미 같은 데도 한번 다녀보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번역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영어를 잘하는 거랑 번역 잘하는 거랑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예전에 했던 회화는 진짜 그 막말로 장난이었구나 싶을 정도로 번역이 만만치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뭔가요? 제 친구 중에 의사인 친구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구나. 이거 들으면 어떡하지? 어느 날 제가 가정의학과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농담을 했어요. 야, 가정의학과 의사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응? 야, 뭐 감기 환자 오면 감기약 주면 돼. 기침하는 사람은 기침약 주면 되고. 응? 그래도 안 나오면 큰 병원으로 보내는 게 가정의학과 아니냐? 그래서 뭐 외과로 보내야 될 것 같으면 외과로 보내고 내과로 보낼 것 같으면 내과로 보내고. 응? 면허가 없어서 그렇지 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번역?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번역 아니냐? 너희들은 뭐 창작의 고통이 없잖아. 응?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영어로 쓰여 있는 거 보고 그냥 우리말로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생각할 게 없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저희가 진지하게 실제로 번역을 네. 공부하면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너무 사전만 쉽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줄 아는 그런. 그러니까 너 영어 잘하잖아. 그냥 영어 보고 우리말로 말해줘. 네. 제가 이제 번역가가 되고 나서 제일 싫었던 게 주변에서 자꾸 뭘 들고 와요. 들고 와서 이거 좀 해달라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계약서를 막 대여섯 장짜리 계약서를 들고 와가지고 나보고 이거 번역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어머.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서비스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좀 인색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상. 그러다 보니까 번역도 한다면서 이까짓 거 계약서 하나 번역해주는 건 쉽지 않냐? 그래서 그냥 좀 해주라라는 식으로. 너무 하시네. 무료로 해달라고. 네. 한 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또 그래요. 야, 무료로 해달라냐? 그러면은
그러면은 쓰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해줘도 돼. 어머, 양심이 없네. 어머. 말로 하는 너무하셨네요. 게 더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너 영어 잘하니까 이거 읽고 좀 얘기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번역이라는 게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도 선생님께 많은 말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작업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문을 언어 장벽을 넘어서 우리말로 바꾼다고 선생님께 들었는데 일단 원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원문을 받았을 때 뭐 빠르게 이해하는 법이 따로 있으신지라던가. 그냥 본인이 물어보시는 걸로. 그럴까요? 사실 제가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일단 원문부터 시작하잖아요. 번역 작업이라는 그렇죠. 게. 독해부터 잘해야 되겠죠. 네. 독해가 돼야 일단 번역이 되는 거니까. 근데 되게 그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해를 잘하는 것 같지만 되게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해는 잘해도 회화가 잘 안 된다. 리스닝과 스피킹이 잘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듣기 말하기만큼 못해요. 독해를. 제가 어떻게 보면 더 못한다라고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독해에 대해서 잘못 네.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독해를 하는 거 보면 일단 단어들에 집중해가지고 네. 단어들을 자기 멋대로 연결시켜서 뜻을 그냥 유추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안 본다는 얘기죠. 네. 네. 이게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좀 심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제가 영어를 배울 때만 해도 이 독해를 갖다가 선생님들이 발음은 후졌어도 네, 독해는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 영어 구문을 뜯어보는 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발음은 되게 좋죠. 발음도 굉장히 좋고 회화 같은 거는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장 구조가 조금만 복잡해지거나 이러면 독해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단어가 있어도 이 문장에서 핵심 단어가 뭔지, 핵심 동사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이런 거를 잘 구별하지 못해서 독해를 대충 그냥 자기가 유추하는 데서 끝나는 게 많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특히 짧은 문장은 그래도 수월하게 번역을 한다고 하는데 긴 문장으로 가면은 일단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긴 문장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그런데 짧은 문장도 어려운 것들은 어려워요. 맞아요. 물론 긴 문장이 더 어렵긴 하지만 짧은 문장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문장들은 동사, 그러니까 우리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영어의 그 동사가 우리나라 말의 동사와 1대1 정확하게 매치되는 단어는 없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동사를 찾아서 대체를 해서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동사들의 성격 자체가 다른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뭐 2형식 동사인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3형식 동사이거나 이러면 목적어가 또 없는 목적어를 찾아서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영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동사가 뭘 것 같으세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사. 비동사. 예, 맞아요. 금방 나오네요, 정답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그 비동사가 제일 어려운 동사예요, 사실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비동사가 어떤 동사죠? 비동사가 어떤 동사죠? 상태? 연결동사.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거예요. 명사와 명사를 연결만 시켜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해석할 때도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비동사 같은 비슷한 류의 동사들이. 자꾸 이거 수업이 되네. 자,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자, 문장이 길어지면은, 그거를 뜯어봐야 되죠?
갈비 뜯듯이 좀 뜯어서 봐야 되는데 그게 뜯는 또 자리가 있어요. 뜯는 자리가 있나요? 갑자기 어제 봤던 영화가 생각나네. 뭐 보셨어요? 암수살인. 오. 암수살인. 이거 갑자기 끔찍한 그게 생각나지? 뜯어본다고 하니까. 뜯고 싶고. 그게 주인공이 누구더라? 주지훈인가요? 네, 그 연기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또라이 연기를 되게 잘하던데. 잔인한 영화인가? 네, 잔인해요. 네, 사람을 토막내보지 않았으면 말을 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토막내는 부위가 다 있고 응?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지. 아무데나 자르면 되는 줄 알고 자르는데 뭐 이런 걸 되게 의기양양하게 이제 막 설명을 해주는데 문장도 이렇게 잘라서 볼 때 너무 잔인한 비유 아닌가요? 어떡한데 약간 잘 맞아 떨어지는 건 저희가 잊혀지지 않을 비유를 잘못 들었다. 무서운 비유. 절대 안 잊혀질 것 같은데요. 영화 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억엔 잘 남을 것 같아요. 네, 그 잘라서 봐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의미 단위별로 잘라서 봐야 되고 그 자른 의미 단위별로 뭐가 가장 중요한지 그것도 생각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말로만 하게 하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실 것 같긴 하네요. 좀 한계가 있네요. 뭔가 긴 문장을 적절한 위치에서 썰어야 한다는 거.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독해를 제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을 봤는데 자기는 하루에 한 권씩 원서를 본다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제가. 오. 대단하신 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는 별로 믿지를 않았어요. 솔직히 우리가 한국어로 된 책도 하루에 한 권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원서를 어떻게 하루에 한 권씩 본다. 아무리 책을 좋아하신다고 해도. 그래서 독해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그냥 단어만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서 단어들 그냥 본인 임의대로 막 문장의 뜻을 유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독해를 하시던데 나 정확하게 보는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에 엄청 공감이 가는 게 예. 그냥 이제 번역을 한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영어의 뭐 글을 읽었을 때랑 내가 이거를 번역을 해야지 하고 읽었을 때랑은 그 이해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말로 옮기려면은 내가 일단 이거를 잘 정말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 문장이 왜 이 뒤에 나왔고 이 내용이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고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번역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그게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는 거랑 그냥 쓱 보고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서를 제대로 읽어본 거는 번역을 시작하고 나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원서를 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읽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훑어본 거. 네, 그래서 제대로 원서를 읽어보기 시작한 거는 직업을 번역가로 바꾼 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번역이 언어 장벽을 넘어서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일반적인 뭐 공장이나 회사에서도 여러 공정을 거치다 보면 누락이 된다든지 빠지는 게 많잖아요. 근데 번역도 제가 혼자 책을 읽다 보면 한국말로 바꿨을 때 왠지 빼버리고 싶고 번역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도 생기고 뭔가 구조가 너무 달라서 자유롭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도 많더라고요. 많죠. 그럴 때 혹시 팁 같은 게 있을지 구조를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뻔한 얘기인데 항상 진리는 뻔한 데 있어요. 보다 정확히 봐야 돼요. 정확히. 그러니까 정확히 안 보니까 남한테 이야기를 전달할 때도 번역은 이제 말이어 전달의 게임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우리도 왜 유치원 때 그런 거 다 해보셨죠? 옆 사람한테 귓속말로 듣고 옆 사람한테 또 귓속말로 말할 때 정확하게 안 들으니까는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옮겨야 되는데 질문이 뭐였더라? 질문이 번역할 때 누락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쵸. 것? 누락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아까도 얘기한 거였는데
어떤 말이 가장 중요한 건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좀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보거나 들을 때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이거를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육하 원칙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무엇을 했나죠.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는 부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했나 이거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그래서 마리아 전달의 게임 할 때 보면 그 주어와 서술어가 다 바뀌어요. 항상. 네.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뭐가 사용됐는지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사용됐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절이 2개 이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문과 중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절이 2개 이상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에도 여러 개의 절 중에 어떤 절이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보통 주절, 종속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가 주절이고 그래서 주절에 어떤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아, 이번 방송 되게 재미없겠다. 너무 수업이 된 것 같네요. 네, 수업 같아서 듣는 분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그래도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알려면은 실제 예문 같은 걸 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예. 혹시 이 오디오북을 사신 분들은 뒤에 또 이 책에 보면 그 번역 사례 같은 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예. 제가 가장 번역하면서 가장 두려운 거는 오역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한국어도 너무 어렵긴 하지만 우리말도 어렵긴 하지만 일단 원문 자체를 제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전달이 되는 그게 가장 두렵고 그런데 번역가님께서는 오역을 줄이기 위해서 평소에 따로 하시는 어떤 뭐 공부라던가 뭐 어떤 그런 게 있으신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오역은 누가 그러더라? 어떤 번역가가 했던 말인데 멋있는 말인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오역은 뭐 번역가가 평생 뭐 가지고 가야 될 그 뭐 하여튼 뭐 치유할 수 없는 병이고 관리해야 되는 병 가지고 가면서 그런 거죠. 지병 이럴 수가. 어떤 번역가가 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그 유명한 번역가 분이 쓰신 에세이도 보면 아주 쉬운 단어였는데 본인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오역을 했는지 나중에 보고 항상 낯뜨거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다들 있으실 거예요. 꼭 그런 오역은 출간되고 난 다음에 보여요. 아, 왜 그럴까요? 이불킥 흑역사가 다들. 그런데 오역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편집자분한테 이제 원고를 납품하고 나면 편집자분들이 이제 교정을 보시는데 편집자분들은 원문하고 일일이 대조하면서 뭐 이게 오역인지 아닌지를 번역가보다 이상으로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번역문만 보고도 이거는 오역 같다라는 거를 귀신같이 잘 짚어내십니다. 그거는 오히려 원문을 안 본 사람들이 더 잘 발견할 수도 있어요. 앞뒤 문맥이 달라진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오역 같다. 혹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문장은. 그건 오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문을 본 사람은 원문을 봤으니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번역문도. 그런데 그냥 번역문만 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문장. 그거는 오역이죠. 오역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께서 검토하실 때 이제 원문 안 보고 한글만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한 이틀 정도는 제 번역문만 보고 자기 글 낯설게 보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 글을 낯설게 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원문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생전 처음 보는 글이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글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오역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문을 찾아보면 오역인 경우가 많죠. 그 과정을 낯설게 보기 과정을 거치면 오역에 그래도 대부분은 다 걸러지나요? 자기 글 낯설게 보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글 쓰는 작가분들이 다 하시는 일이라고 해요. 자기 글이 자기가 쓸 때는 정말 잘 이해되거든요. 자기 글이니까 당연히.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논리에 비약이 있다든지 문맥이 이상해진다든지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는 게 필요한 거죠. 저는 약간 혼자 연습을 할 때 선생님처럼 이제 나중에는 제가 번역한 한글 그 버전만을 보다 보면은 이제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약간 영어 단어랑 우리나라 단어랑 매칭이 이렇게 정확히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 예를 들면 프로세스라는 거를 뭐 과정이라고 해야 될지 뭐 절차라고 해야 될지 뭐 단계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게 약간 애매할 때 한글만 보면은 이게 그래서 정확히 뭔 말이지 무슨 뉘앙스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바꾸는 거는 연습만이 살 길인가요? 아니면 뭔가 그래서 요즘은 또 프로세스라고 그냥 음독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네? 그게 1대1로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 그 뉘앙스를 살려주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음독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도 또 남발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번역가의 책임 회피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게 내가 이해한 그 글의 뉘앙스를 얼마나 담을 건가가 항상 고민이 되거든요. 너무 많이 갈까봐. 그래서 약간 그런 거는 그냥 연습을 충분히 해서 논리력을 조금 쌓는 게 정도인 건지 약간 궁금해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논리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번역가들도 뭐 영어 실력이야 번역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영어 실력은 크게 차이는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 책의 전공자들이 더 번역을 잘한다는 이유가 영어 전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전공을 한 사람들이 그 종류의 번역을 해야 보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논리 싸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번역이 결국 언어를 매개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사실 언어도 체계잖아요. 예, 맞아요. 체계를 가지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말이 나와버렸네요. 김영철 선생님이 싫어하실 텐데. 뭘요? 어마어마한 메시지 같은 거. 어마어마한 뭐 이런 표현이요? 아니요, 구어체에서는 좋아해요. 문어체에서는 어마어마한 뭐 이런 쓰지만 결국은 체계적으로 생각해서 정제된 결과물을 뱉어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강유경님 전에 어떤 상급자분한테 들으셨다면서요. 논리가 정연하신 분이라고. 아, 네. 그런 분들이 번역을 잘하세요. 오늘 방송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타깝다.